감사합니다. 네, 프레젠테이션 안 넘어가서 다시 녹화하도록 하겠습니다. 반응이 더 뜨겁네요, 다시 하니까. 그래도 15분 다 안 채우고 다시 하게 돼서 얼마나 다행입니까? 그죠? 자, 제목이 오늘은 300년 경주 채부자에게 배우는 기업가 정신입니다. 우리가 흔히 왜 경주채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 경주채시인데, 그 경주에 가보시면 요런 마을이 있습니다. 경주 교촌마을. 아까는 그러니까 왜 리액션을 안 하시나 했더니 화면에 안 넘어가서 그랬군요. 요렇게 생긴 비석이 있어요. 마을 입구에. 이 교촌마을인데, 교촌치킨이 사는 마을이 아니고 경주 교촌마을이라고 있습니다. 교동의 마을을 이루었다 해서 이제 경주 교동의 마을을 이루었다 해서 교촌마을이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경주 교촌마을에 시조가 있어요. 400년 동안 그 부자를 유지했던 우리 조선시대의 채부잣집 얘기인데, 이 시조가 정무공 최진립 장군입니다. 그러니까 정무공파의 시조죠. 여기서 말하는 파는 무슨 김과 무슨 김씨 무슨 파의 몇 대손, 우리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파를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파의 시조인 겁니다. 정무공파 시조가 최진립 장군인데, 이분은 임진왜란 1592년도에 임진왜란이 일어났을 때 의병을 일으켜서 왜적을 많이 무찌르고 그 공으로 정봉이라는 이렇게 벼슬을 받으신 분입니다. 그리고 병자호란 때 69세의 나이로, 임진왜란 때 그 뛰어난 장수들은 이미 다 사망하고 없었는데 이분은 살아 있었어요. 병자호란이 일어날 때까지. 그때 69세의 나이로 출전을 해서 장렬하게 싸우다 돌아가셨다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조선시대에 69세면 지금으로 치면 몇 세쯤 될까요? 거의 100세 다 됐다고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나이에 이렇게 출전을 한 겁니다. 그래서 이제 2013년도에 경주시에서 기념을 하기 위해서 이렇게 동상을 제작해서 건립을 했었죠. 이때 동상 밑에 보면 이렇게 생긴,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될까요? 아무튼 같이 있습니다. 이 동상 아랫부분에 보면. 그리고 밑에 글씨가 써 있죠. 뭐라고 써 있어요? 그렇죠. 충노, 옥동과 기별. 그러니까 옥동과 기별이라는 노예가 노비였죠, 노비. 노비가 충노였다는 거예요. 충성스러운 노비였다 이 뜻입니다. 왜 그러냐면 최진립 장군이 69세에 출전을 하면서, 출전할 때 이 평생을 최진립 장군을 모신 노비가 옥동과 기별인데, 이 옥동과 기별의 나이도 환갑을 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최진립 장군이 너희들은 그만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 혼자 여기서 싸우다가 전사하겠다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옥동과 기별이 그럴 순 없다 하면서 끝까지 장군 옆에서 싸우다가 같이 전사했다는 거죠. 그래서 충노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그 시신을 발견할 때 그 최진립 장군은 온몸에 화살을 맞은 상태였고, 그 옆에 옥동과 기별이 같이 화살 맞고 죽어 있더랍니다. 그래서 충노라고 이제 기념을 하기 시작했죠. 그래서 이 최진립 장군의 후손들이 이 노비들을 위해서 비석을 하나 세워줍니다. 그 비석 이름이 충노불망비입니다. 그 충성스러운 노예는 잊혀져서는 안 된다 라면서 충노불망비를 세워주는데, 그 오른쪽에 있는 것이 그 충노불망비입니다. 그 이 불망비의 문구는 최진립 장군의 후손들이 새겨놓은 겁니다. 그 문구를 읽어보시면, 주인이 충신으로 나라에 몸을 바치려 하는데 어찌 충노가 되지 못하리요. 그 주인이 나를 위해서 충신이 되고자 하는데 노비라고 해서 어떻게 충노가 되지 말라는 법이 있느냐. 이 문장을 옥동과 기별이 최진립 장군이 고향으로 돌아가라고 했을 때 못 돌아갑니다 하면서 했던 말입니다. 당신께서 충신이 되리는데 우리가 왜 충노가 되지 않을 수 있겠느냐,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죠. 더 대단한 것은 여러분, 조선시대잖아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건. 근데 이 노비들의 제사를 후손들이 아직도 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노비의 제사를 주인이 지내주고 있다는 겁니다. 이 충노를 기념하기 위해서. 대단한 거죠, 조선시대 배경으로 봤을 때는. 그리고 경주에 가면 또 이렇게 교동법주라고 파는 데가 있죠. 경주 교동법주. 이 교동이라는 마을에서 파는 법주인데, 이 경주 교동법주는 최진립 장군의 손자, 3대 손이죠. 손자가 제국선이라고 하는데, 이 사람이 사홍원의 참봉이었습니다. 우리로 치면 말단 공무원이었는데, 이 사홍원은 뭐 하는 곳이냐면 임금님 수라상에 들어가는 음식을 총괄하는 부서.
참봉, 관리자였던 거죠. 그러니까 그 임금님이 드시는 모든 음식을 관리했던 사람인데 그 중에 드시는 술이 있어요, 술. 전통적인 방법으로 빚는 술이 하나 있었어요. 그 술 빚는 방법을 이제 고향에 내려와서 다시 전통적인 방법으로 빚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바로 경주법주의 시초가 됩니다. 그 안악내들에 의해서 전수되어 오다가 지금은 이제 직속은 아니고 아무튼 그 최씨 집안의 후손이 전통적인 방식으로 이어가고 있죠. 대량 생산을 하지 않아요. 이때 이 최국선이라는 3대손이 이런 말을 합니다. 사방백리 안에 굶어 죽는 백성이 없도록 하겠다. 그래서 제가 그랬죠. 경주 최씨의 그 부를 이어온 기간을 400년이라고도 하고 300년이라고도 하는데 최진입 장군부터 시작하면 400년이 되고 최국선 때부터 시작하면 300년이 되는 겁니다. 근데 이 부의 정착은 누가 했느냐? 이 최국선 때부터 부가 정착되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흔히 경주 최씨 부자의 300년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최국선 때부터 부가 정착이 됐기 때문에 이 교동법주가 이렇게 생겼습니다. 제가 경주에 가면 이런 말들이 있더라고요. 이렇게 막 검색을 하다 보니까 경주에 가서 교동법주를 사오지 않으면 경주에 헛간 것이다. 근데 저는 경주에 수도 없이 갔는데 교동법주라는 것을 들어가 본 적도 없어요. 여러분 가보신 적 있습니까? 그래서 이번 주 내로 가서 교동법주를 사오려고 합니다. 근데 이 술은 일반 시중에서 살 수가 없어요. 여기에 가야만 살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전통 방식으로 빚기 때문에 방부제를 안 넣고 유통이 안 돼요. 그래서 구분을 해보면 찹쌀 발효줍니다. 쏟으면 굉장히 찐득찐득하다고 하네요. 그 도수는 16도에서 18도 정도 되고 방식은 전통적인 주조 방식으로 소량 생산합니다. 직접 손으로 다 방식으로 제조를 하죠. 그 유통기한이 1개월밖에 안 돼요. 그러니까 이제 시중에 대량으로 팔 수가 없는 방식으로 제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가야만 사올 수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주에 가서 한 병 사오려고 합니다. 이 최국선의 5대손인 최영경이라는 분이 경주 교동으로 이사를 가서 경주 교동에 교촌 마을이라는 게 생긴 거죠. 그 전까지 그러니까 이게 최영경 이전에 200년을 살았고 최진입 장군부터 최영경 이후에 7대가 200년을 교동 마을에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생긴 게 경주 교촌 마을입니다. 이게 보면 이제 경주 교동 최씨의 고택이죠. 정경이죠. 여기 이제 안채, 주인이 사는 안채, 가운데는 장독대고요. 굉장히 아름답죠. 전통적인 한옥으로. 원래 이게 99칸 규모였다고 합니다. 주택이. 지금은 소실이 좀 돼가지고 경주시에서 투자를 해서 몇 년 내로 복원을 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해요. 그리고 거기 관광을 하다 보면 이렇게 육훈이라는 게 있거든요. 육훈. 많이 들어보셨죠? 육훈을 풀어서 얘기하면 집안을 다스리는 6가지 가르침이라고 볼 수 있는데 이제 최진임 장군 때부터 이렇게 내려오는 가훈이 아니에요. 어떻게 살아라 하는 이렇게 방식으로 내려온 가르침인데 그 육훈을 읽어보면 하나씩 읽어볼까요? 첫째, 과거를 보되 진사이상 벼슬을 하지 마라. 과거를 보되 진사이상 벼슬을 하지 마라. 둘째, 만서 이상의 재산은 사회에 환원하라. 셋째, 흥명기에는 땅을 잃지 마라. 넷째, 과객을 호하게 대접하라. 다섯째,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 여섯 번째, 시집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 옷을 입어라. 네, 이 6가지가 경주 최부자를 300년 동안 이어오게 한 핵심 정신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걸 하나씩 좀 풀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과거를 보되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마라. 여러분, 진사가 뭔지 아십니까? 진사는 관직일까요? 아닐까요? 관직으로 알고 계시죠? 진사는 관직이 아닙니다. 여기 보면 진사라는 말을 한문으로 쓰면 이렇게 되죠. 나아갈 진, 선비사죠. 그 선비로 나아가는 과정에 있는 거지 실제 과거에 합격한 사람을 두고 진사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소과, 조선시대에 소과, 대과로 나뉘는데 소과에 합격하면 성균관이라는 대학에 들어갈 자격을 주고 대과 시험에 합격할 자격을 줬습니다. 그러니까 시험 칠 자격을 받은 것이 진사 자리입니다. 벼슬을 한 자리가 아니고. 그래서 소과에 합격하면 진사가 되고 진사에서 대과 시험에 합격하거나 그 문과에 합격을 하면 그때서야 관직을 이제 받을 수 있게 된 거죠. 그러니까 진사라는 건 벼슬이 아니에요. 그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는 말은 뭐예요? 관직을 갖지 말라는 뜻이에요. 근데 왜 진사 시험을 치려고 할까요?
진사시험을 치면 이 당시에는 동네에서 그래도 유학자로 대접을 받았습니다. 그 진사 정도는 합격을 해야 양반 대우를 해줬습니다. 머리에 든 게 있는 사람이다 이런 뜻이에요. 진사 정도는 해야. 그래서 실제로 비공식적으로 고향에서 지위를 많이 누렸죠. 진사 정도 되면. 뭐 사또를 도와주는 사람 역할도 하고 향교에서 어떤 역할도 하고 어쨌든 그걸 진사라고 합니다. 왜냐? 왜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지 말라고 했느냐? 진사 이상의 벼슬을 하게 되면 권력을 갖게 되죠. 권력을 갖게 되면 뭐가 생겨요? 정경유착이 발생할 수밖에 없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돈을 탐하는 사람은 권력을 가지려고 하고 그렇죠? 권력을 가진 사람은 돈을 탐하려고 하고 그러니까 정경유착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아예 양반으로서 필요한 지식은 갖추되 벼슬은 하지 마라 라는 가르침이었던 겁니다. 그래서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기, 또 정경유착의 고리를 끊었기 때문에 지금 삼명도 이어줄 수 있었겠죠. 잘못되면 어떻게 됩니까? 한 방에 가죠. 그 지금 우리나라 현상을 보면 대단히 현명하다 아니할 수 없다 이 말이죠. 이게 뻔히 보이는데 몇 대를 못 가잖아요. 정경유착이 일어나는 순간 갑자기 돈을 많이 벌지만 한 방에 훅 가잖아요. 그죠? 왜? 그게 진사 이상의 벼슬을 탐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겁니다. 그래서 현대인에게도 굉장히 교훈이 되는 육훈 중에 하나죠. 두 번째는 만석 이상의 재산을 사회에 환원하라는 거죠. 여러분 여기서 만석이 얼마만큼인지 아십니까? 지금 메고 있는 게 뭐예요? 쌀 한 가마죠. 그럼 한 석은 몇 가마입니까? 모르실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한 석을 가마로 환산하면 두 가마입니다. 두 가마. 쌀 두 가마를 우리가 쌀 한 석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 한 섬이라고도 하고. 이게 그러니까 만석은 몇 가마예요? 2만 가마죠. 쉽죠? 곱하기 만 하면 되니까. 근데 이 한 가마를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얼마일까요? 그렇죠. 그럼 한 석은 얼마예요? 킬로그램으로 환산하면? 160kg이죠. 그럼 만석은 160만 kg이겠죠. 돈으로 환산하면 요즘 쌀 한 가면이 얼마입니까? 보통 마트에 가보면 20kg짜리 쌀이 3만 원 안팎이거든요. 2만 얼마에서 3만 몇천 원 이렇게 3만 원 안팎이에요. 근데 지금 시대에는 쌀 한 가마가 그러니까 80kg에 3만 원 안팎이지만 조선 시대의 쌀 한 가마는 얼마 정도 했을까요? 지금식으로 치면. 쌀 몇 가마 하면 집 한 채 산다 그랬잖아요. 조선시대에는. 뭐 우리 사업 같은 거 보면 이게 쌀 몇 가마를 주고 산 집이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쌀 몇 가마면 집을 살 수 있을 정도로 쌀값이 그 당시에는 비쌌다는 거예요. 그걸 요즘 식으로 환산을 해보면 제가 이제 이 기준을 이렇게 잡았어요. 그 당시에 뭐 종구품, 우리를 8품 공무원, 우리 지금 8급 공무원이 받는 녹봉, 그 당시에 녹봉을 쌀로 줬잖아요. 쌀로 줬잖아요. 그 쌀 값을 이제 월급으로 250 정도로 환산했을 때 그 받는 녹봉의 단가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랬을 때 쌀 한 가마 가격이 그 시대 가치로 240만 원 정도 했다는 거죠. 쌀 한 가마가 요즘으로 치면. 그러니까 만석이면 얼마예요? 240억. 이 만석이 경주 최씨 집안에서 1년 소출되는 수확량이었습니다. 경주 최씨 집안에서 벌어들이는 순위, 쌀, 그것이 만석이었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연간 얼마 벌었다는 얘기예요? 돈으로 치면 240억을 벌었던 집안이다 이 말이죠. 땅 크기를 보면 그럼 이게 쌀 두 가마가 땅 몇 평 정도에서 나오겠냐 이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땅 크기 계산할 때 한 석은 한 마지기에서 나옵니다. 그러면 만석은 몇 마지기에서 나올까요? 당연히 만 마지기에서 나오겠죠. 지금 이해되고 계시죠? 네. 그러면 한 마지기는 평수로 몇 평쯤 되겠습니까? 200평입니다. 그러니까 땅 200평에서 쌀 두 가마가 나왔다 이거죠. 지금은 더 나오겠죠. 기술이 발전했으니까. 이 당시에는 200평 정도 땅에서 쌀 두 가마 정도밖에 안 나왔다는 거죠. 만석이면 20만 평의 땅을 가지고 있었다는 얘기가 되고 단순 계산했을 때 이걸 땅값으로 쳤을 때 제가 땅값을 기준으로 얼마 잡았습니까? 평당? 10만 원 잡았어요. 10만 원보다 비싸겠죠? 근데 10만 원 잡았을 때 뭐예요? 200평이 2천만 원이고 20만 평이면 2천억 원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최씨 부자가 가지고 있었던 땅값이 대충 계산해봐도 정확하지 않습니다. 2천억 정도의 땅에 1년에 200억 이상의 돈을 버는 집안이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제목이 뭐였습니까, 여러분? 아니 말고 두 번째 제목이 뭐였습니까? 육훈?
그렇죠. 이 최씨 부자는 만석 이상의 소출량이 생기면 그 당시에 이제 보통 80%를 지주가 가져가고 소장농이 20% 정도의 쌀을 가져갔어요. 근데 이 최씨 부자는 중간 때에 와서 50%만 받고 50%는 소장농이 줬어요. 그래도 만석이 넘었어요, 수확이. 그래서 만석이 넘어가잖아요. 그럼 소장농한테 60%를 주는 거예요. 더 넘잖아요. 70%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석 이상의 수익을 제외한 나머지는 소장농들한테 다 나눠주는 거예요. 그럼 소장농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가 주인을 모시고 있지만 그 주인을 어마어마하게 믿고 따르고 좋아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죠. 이 당시에는 마름이라는 직업이 있었는데, 마름이 뭐냐면 땅 주인 대신에 그 땅 관리하는 사람. 보통의 지주들은 마름을 두고 땅 관리를 했거든요. 소장농 관리를 했는데 이 마름들이 중간에 권력이 엄청나죠. 소장농을 이 세금을 걸어들이는 역할을 하니까. 이 마름들의 폐해가 굉장히 많았어요. 그런데 최씨 부자는 마름을 절대 두지 않았다. 아까 절대란 말 하지 말라 했는데. 마름이라는 직책을 두지 않고 직접 다 관리했습니다. 그러니까 마름한테 나가는 중간 유통 마진도 없어지는 셈이 되고 직접 소통도 되고 정치적으로 해석을 해봐도 어마어마하게 훌륭한 정책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소장농들 입장에서는 어때요? 내가 농사를 많이 지으면 많이 짓는 만큼 누가 가져가요? 주인은 더 이상 안 가져가니까 내 수익이 늘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땅이 계속 늘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경주 최씨 집을 기준으로 포항까지 땅이 있었다고 합니다. 사방 백리 40km죠. 경주를 지점으로 사방 오늘 40km짜리 반지름을 다 끄면 그게 최씨 땅이었다고 해요. 포항을 포함하는. 자, 세 번째 유쿠는 이겁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여러분, 흉년이 왔는데 땅 늘리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식으로 말하면 IMF 와가지고 재산 막 날리게 생겼는데 누가 내 재산을 막 덤핑으로 사가려고 하면 기분이 어떨까요? 좋을 수가 없죠. 흉년기에 땅 늘리면, 그러니까 없어가지고 땅 팔려는 사람한테 헐값에 땅을 사들이게 되면 그건 바로 적을 만드는 지름길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어려울 때는 절대 재산을 늘리지 마라 라고 한 거죠. 적을 만들지 말라는 거죠. 네 번째는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는 겁니다. 과객이 뭡니까? 우리 집에 이 당시에 과객은 손님이라기보다는 그냥 들려서 먹고 자고 가는 사람. 근데 이 과객을 대할 때 조금 구분을 했다는데 득식이 많고 지식이 많은 사람일수록 더 오랫동안 머물게 하고 더 많은 음식을 줬다고 해요. 어쨌든 과객을 후하게 대접하라고 했는데 이 교동 최씨 집안의 고태의 사랑채입니다. 이 사랑채는 불타 없어진 걸 복원한 상태입니다. 지금 원래 없었는데 복원한 사랑채입니다. 이 사랑채에 보면 현판이 3개 걸려 있어요. 여기 자세히 보시면 현판이 2개, 3개 있죠. 그 현판을 이제 2개만 말씀을 드리면 대우헌이라는 현판이 걸려 있어요. 이 대우헌 해석하면 어떤 뜻이에요? 크게 어리석다는 뜻이죠. 이것은 구대 제세린이라는 분의 호입니다. 나는 크게 어리석은 사람. 이렇게, 이거 사랑채라는 것은 손님들이 묵고 가는 공간을 사랑채라고 하거든요. 그 왜 대우헌이라고 했느냐? 손님들에게 어리석어 보임으로써 그들이 나에게 부담을 느끼지 않도록 행동 거지를 조심해라는 뜻입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편하잖아요. 그죠? 저같이 똑똑한 사람은 좀 불편하고. 그렇게 생각 안 하시는, 편하시군요. 네. 그래서 어리석어 보이면 상대방이 편안하기 때문에 대우헌이라 지었다 이 말이죠. 자기 호를 말이죠. 그것도. 두 번째, 11대 그 최현식이라는 분의 호는 둔차입니다. 둔차. 우리가 1등 말고 2등을 뭐 했다고 그래? 무슨 석 했다고 그래요? 차석했다 그러죠. 요때 차자가 이제 요 차자입니다. 그 2등이란 뜻이에요. 그 둔자는 둔해서 2등이다. 어뜸이 되지 못한다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1등 하면 좋을 것 같지만 1등 하는 순간 더 이상 따라갈 곳이 없죠. 그 1등은 늘 뭐 해야 돼요? 쫓기면 살아야 되잖아. 근데 2등은 어때요? 1등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면서도 덜 쫓기면 살 수 있죠. 그래서 늘 노력하면서 살되 1등이 되려고 애쓰지는 말라는 거예요. 그 1등이 아니 된다고 해서 섭섭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다라는 뜻입니다. 벌써 이 집안에 힘이 느껴지지 않습니까? 손님을 대하는. 그래서 많은 분들이 다녀갔는데 신돌석이라는 분 아시죠? 의병장. 최익현이라는 분 도끼 들고 왕을 찾아갔던 구한말의 의병장이고 구스타프 왕세자라고 스웨덴 왕세자가 있었어요. 이 왕세자도 경주에 왔다가 이 집에서 묵고 갔습니다. 사랑채에서. 이분이 구스타프 왕세자인데 1926년도 10월 9일 날 한국에 왔습니다. 부산항에 왔습니다. 왜 왔느냐? 재혼하고 그 재혼한 부인이랑 세계 일주를 하고 있는 중이었어요.
근데 이 구스타프 황태자가 고고학자 출신이에요. 그 고고학에 굉장히 관심이 많았어요. 그 세계 일주를 한 이유는 그 재혼한 그 황태자 왕부 부인을 뭐라고 그러죠? 황태자비. 황태자비가 우울증에 걸려가지고 어쨌든 세계 일주를 하고 있는 중에 부산항에 왔고 그 다음날 경주에서 발굴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그 다음날 경주로 갑니다. 경주로 가서 직접 발굴을 합니다. 이제 이분이 황태자인데 직접 발굴하는데 이렇게 마지막에 이렇게 무덤을 다 파헤치고 나서 마지막에 유물을 발굴할 때 털어내잖아요. 그 작업을 몇 시간 동안 직접 합니다. 그러고 나서 발견된 유물이 뭐냐 하면 금동입니다. 금관입니다. 금동이 아니고. 이 금관을 실제로 발견하게 됩니다. 근데 뭐 비하인드 스토리로는 일본 총독부에서 모시고 왔는데 짜고 치는 고소였다라는 말도 있어요. 다 파놓고 황태자 온다고 하니까 다시 덮으라 해가지고 황태자가 딱 하면 이제 나오게 그랬다는 비하인드 스토리도 있는데 아무튼 공식적으로는 이 황태자가 이 금관을 발굴하게 된 겁니다. 공식적으로는. 그게 이 금관인데 이 금관 뒤에 보면 이렇게 봉황무늬가 있죠. 봉황. 그래서 이 발굴한 무덤을 이름을 뭐라고 지었냐 하면 서봉총이라고 지었습니다. 스웨덴을 한자로 말하면 뭔지 아세요? 스웨덴을 한문으로 표기하면 이겁니다. 서전. 그리고 봉황무늬가 나왔으니까 봉황. 그 앞글자를 따서 뭐라고 지었느냐? 서봉총이다 이렇게 지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덤 얘기할 때 총, 릉, 묘 이런 얘기 하죠. 차이 아세요? 릉은 왕족이 묻힌 무덤을 릉이라고 해요. 왕족. 그리고 묘는 일반인들부터 아니면 그 후궁들 이런 사람들 묻힌 것을 묘라고 해요. 총은 뭐냐? 무덤 주인을 모를 때 총이라고 해요. 그 천마총 이러면 광개토장이 묻혔을 것이다 아니면 장수왕이 묻혔을 것이다 라고 추측은 되는데 몰라요. 그래서 총 이렇게 이름 붙이는 거예요. 천마총 이런 식으로 이름 붙이는 거예요. 어쨌든 그래서 서봉총이다. 무덤 주인이 누군지는 모르는 거죠. 신라시대 사람인 건 알겠는데. 그래서 서봉총이라고 이름을 지었고 이 앞에 비석을 하나 세워놨는데 이 비석에 있는 문구가 이렇습니다. 서정국왕 구스타프 6세 아돌프 폐하 서봉총 발굴 기념비 이렇게 세워져 있습니다. 경주에 가시면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어쨌든 이게 역사적인 인물, 의병장, 그 다음에 한나라의 국왕까지도 이 경주에 오면 경주 최씨 집안의 사랑채에 머물고 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그 평이 얼마나 대단했겠느냐는 거죠. 자, 다섯 번째는 주변 백리 안에 굶어 죽는 사람이 없게 하라는 건데, 이 채부잣집에 곡간입니다, 곡간. 쌀 넣는 창고, 쉽게 말하면. 이 곡간에 쌀이 800석이 들어간다고 해요. 800석이면 몇 가마예요? 아까 한 석이 2가마라고 그랬잖아요. 1600가마가 들어가는 쌀 창고입니다. 그래서 이제 주변에 흉년이 들면 늘 이 곡간에서 쌀을 풀어가지고 소틀 밖에다 내다 걸고 그 백성들을 굶지 않게 살렸다고 합니다. 6.25 시절에도 그랬고 조선시대에도 그랬고 그 대가 끊길 때까지 계속 그렇게 해왔다고 합니다. 근데 이 곡간의 규모가 얼마만큼 크냐면 원래 7개 했는데 이제 1개만 남아있는 거예요. 이게 동양 최고의 쌀창고라고 합니다. 남아있는 현존하는 것 중에. 이게 채부잣집 가옥 배치도인데 여러분 보시면 아까 보면 장독대 있고 여기 안채 있고 뭐 여기 있잖아요. 그죠? 사랑방 있고 이렇게 있잖아요. 방 크기하고 이 곡간하고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곡간이 얼마나 큰지 아시겠죠? 그래서 이렇게 큰 곡간을 만들어 놓고 그 과객들 오면 1000석. 예를 3000석을 예를 들어서 이제 쌀을 이제 수확을 했다. 그럼 과객 1000석. 그 다음 백성 구별한다고 1000석. 자기 먹는다고 1000석. 이렇게 썼다고 해요. 그리고 마지막 6번째가 시집 온 며느리는 3년간 무명옷을 입게 해라. 이게 6번째 요건인데 이것은 뭐 여러분 표정을 보니까 더 하지 마라 이런 표정이고 지금 15분 넘어간 것 같아서 스스로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육훈을 말씀드렸어요. 자, 마지막으로 이 70년도에 마지막 경주 최부자의 12대손이겠죠. 최준이라는 분이 돌아가셨습니다. 1970년도에. 근데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또 엄청난 일을 많이 했습니다. 이 최준 선생 생가에 가면 이런 현판이 붙어 있거든요. 이런 설명서가 붙어 있어요. 글씨가 작아서 제가 몇 개만 확대를 해보면 조선 국권회복당과 대한강복회에 뭘 했겠습니까? 독립자금을 지원했어요. 이것 때문에 일본 경찰에 끌려가가지고 고초를 많이 겪었다고 하죠. 또 보면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백범기구 선생한테 또 독립자금을 굉장히 많이 지원했어요. 그리고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으로 한 게 뭐냐면 해방된 다음에 나라를 이끌어가야 될 인재를 길러야 한다는 것이 인재가 가장 중요하다고 판단을 하고 모든 재산을 계림대학과 대구대학에 투자했습니다. 이 대구대학은 지금 대구대학교 말고 영남대학교의 전신입니다. 그래서 영남대학교 소유의 경제 보면 그 경주 최씨 그 마을이 영남대학교 소유되어 있죠. 아카데미 이런 것들이. 그래서 지금 이 최씨 부자가 전부 다 기증을 영남대에 했기 때문에 지금은 영남대 법인 소유로 되어 있는데 아무튼 돌아가시기 전에 마지막 남은 재산을 어떻게 했느냐? 사회에 다 환원하고 가셨다. 그 살아있는 마지막 손자가 지금 현재 직업이 판사라고 합니다. 판사. 그렇게 사셨습니다. 자, 제가 지금까지 300년을 이어온 경주 최씨 부자 얘기를 해드렸는데 이 배울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이 뭘까요, 여러분? 이 많은 일, 육훈을 다 포함해서 우리가 간단하게 표현한다면 이분이 뭘 하신 것 같습니까? 윤리경영을 했다. 저는 이런 생각이 듭니다. 윤리경영을 한 거죠. 윤리경영이란 뭐냐? 여러분은 윤리경영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이 공부를 하다 보면 윤리경영에 대한 수많은 이론들이 있습니다만 제 식으로 그냥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윤리경영이라는 것은 결국 내적으로는 도덕성을 지키고 그 내 양심에 따라 행동을 하고 외적으로는 나눔의 정신을 실제로 실천하는 것이 진짜 윤리경영이라는 거죠. 경주 최씨 부자는 300년을 이어갈 수 있었던 이유가 윤리경영을 한 겁니다. 그 마을에서 나라를 상대로. 윤리경영의 가장 핵심적인 것은 윤리경영을 해야만 지속가능한 경영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300년 이상을 이어올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큰 기업들이 보면 3대를 못 간다 이런 얘기 하죠. 왜? 윤리경영이 안 되고 정육유착이 되거나 아니면 판매하는 방식에 도덕성이 결여되는 어떤 행동을 하게 되면 그 기업은 망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경주 최씨 부자에게 배울 수 있는 기업가 정신은 저는 윤리경영이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느냐? 여러분 아무리 직장생활 오래 하셔도 60 넘어까지 못 하시죠. 하기도 싫고 솔직히 그렇지 않습니까? 한 7, 80대 가지고 여러분 월급 받는 게 좋아요? 내 사업하는 게 나아요? 내 사업하는 게 낫죠. 그게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내 일하는 게 좋잖아요. 그때 여러분 윤리경영의 기업가 정신으로 그 사업을 하시면 3배 이상 대를 이어서 부를 유지하고 명예도 유지하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170도 원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